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녹록지가 않죠.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들 점검 들어가도록 합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다독여 주십시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워낙 그냥 다 객관적인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또 보여주시는 터라 또 주장이 또 그런가요? 철저히 주관적인가요? 네. 다수가 예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쨌건 자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안 좋은 얘기들만 많아요.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최고를 찍습니다. 장중 한때 얼마였죠? 다음 보실까요? 장중한 때 2.7%를 넘어가는 흐름. 이거 경기 침체 시그널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넘도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최근에는 장단기 국채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과거 80년도 이후에 7차례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봤더니 이 일이 있는 그 이후 1년 후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고로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경기 침체라는 어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 때문이겠죠. 고물가 속에 경기가 정상화될 때 시행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통화 긴축과 경기 둔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키워드 속에서 갈피를 잃은 시장의 흐름이 될 텐데요. 앞으로 코스피가 2600에서 770선 요 안에서 좁은 흐름을 이어나갈 거다. 고로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 때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코스피는 2500선도 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증권사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게 곧바로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이체방크는 2023년 말부터 경기 위축 시작될 것이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병에 비유를 하게 되면 병이요, 본인이 아픈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좌절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얘기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파르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예상치 못한 이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놀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부회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파월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파월이 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또 시장은 또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잘못 봤다. 지금 상황이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또 생각이 또 기분이 또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조금 새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 나쁜 말이 계속 휘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시작이 된 불안감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금리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하필 왜 지난주부터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과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장이 지금 많이 체력이 좀 약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 조금은 불씨가 될 만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놀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그 놀란 가슴이 좀 진정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중요한 건 시장의 어떤 환율이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화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원인이고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은 분명히 또 지수는 또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이 또 대형주보다는 아마 지난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소형주 중심으로 또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시겠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인다는 건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것은 또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선반영이라든지 해소가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2주 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면은 아마 오늘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저는 하단을 항상 2620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620포인트를 저는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뭐 저 개인적으로도 2620포인트 그리고 2740포인트 구간 속에서 답답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을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IT 쪽에 계속 영향을 받게 되면서 대형주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정책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우크라이나 테마가 더 이상 시장에서 힘을 못 쓸 때 저는 시장이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좀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얘기를 막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GSE라는 종목이 또 강세를 보이고 한 거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을 봐서는 이게 새롭게 갈 만한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충분히 시세가 났었던 뭐 도시가스라든지 석유 쪽으로 다시 간다. 물론 뭐 이슈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서 금수 조치를 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도시가스라든지 석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쪽으로 시세가 붙는다라는 것들은 시장이 결국에는 살만한 종목이 없는 거고 돈이 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쪽으로 다시 가는 거고요.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뭐 지금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이 투자 심리 이 부분이 좀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이라든지 저가 매수라든지 앞으로 지금이 시간이 지났을 때 기회가 될 거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나요? 우리 시간으로. 8%대가 현실화되는지 여부. 그로 인해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진짜 물가 난리 났으니까 더 빨리 하겠네, 더 큰 폭으로 하겠네, 라는 어떤 전망들, 또 파월 입에서도 또 무슨 얘기가 튀어나올지를 또 사실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뭐 여전한 듯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번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그 난리였잖아요. 시장 불안해도요. 이쪽은 봐야 된다. 이제 달라진다. 뭐 화장품 면세, 뭐 여행, 항공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얘기가 또 이쪽으로 쏠립니다. 아예 다 좋은 게 아니고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해. 누가 모릅니까? 그렇긴 한데요. 한동안 와 했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도 최근에는 좀 주춤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도로 갈수록 출국자 수의 어떤 증가세는 불보듯 뻔하죠.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해외여행 가야지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다면 분명히 관련한 섹터가 움직일 법도 한데 일단은 하나투어 여행주 가운데 대표 리오프닝주로 요거 보겠습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다른 섹터 가운데서는 엔터주가 또 리오프닝주로 꼽히잖아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될 거라는 둥, 다양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흐름 좋다가 또 이번 달 들어서 좀 악폭을 좀 키우는 날이 제법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옥석을 가려라. 참 이게 참 어려운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골라보면 좋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분기를 넘어야 매출이 잡히는 걸 거고 엔터주는 이미 3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 3사 평균 PER이 40배를 좀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사는 거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업계에서는 좀 내다보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일단은 뭐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갈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벽이 있었습니다. 항상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 부분이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매출이라든지 실적과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자꾸 벽에 부딪혔었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대감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 그리고 실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과도한 기대감이 근데 지금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과도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맞냐라는 그런 도리어 물음표를 좀 제시해 보고 싶거든요. 차트를 최근으로 보게 되면은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차트를 2020년 그 이전부터 한번 늘려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 길이 먼 신경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대감만 있으면 안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란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락다운이 계속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도 계속 완화가 되고 있고 결국은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발생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과다한 기대감이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만약에 이런 지적들로 인해서 정률적인 분석으로 해서 가는 시장이라면은 그 얘기가 맞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라든지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도한 기대감을 주가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그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를 들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좋은 거 다 아는데 주가가 또 고평가라는 걸 아는데 왜 갑니까?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걸 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예상보다 더 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 과다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률적 분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리오프닝을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절대 매수할 수 없고 더 올라가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건 리오프닝이 눌리고 있는 부분들 조금 전에도 그 몇몇 종목의 차트를 보셨지만 4월 달부터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좀 드릴 때 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같이 지금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저는 다시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항공이란지 그리고 여행, 아웃바운드 종목들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국내 쪽으로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도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통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관련주란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면세점 관련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 저는 주가가 많이 낮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뒤집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말씀해 주신 그런 섹터 안에 네. 딱 떠오르는 대표 보석 같은 종목 네. 두 개만 꼽자면 어떤 많이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클리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 화장 관리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인바운드 관련해 가지고는 SP3립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 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C 3립은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도 또 차트를 다른 넓게 이슈가 보게 되면 있었잖아요. 네, 그 포켓몬빵. 네. 이게 예전에 그거 허니버터칩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때랑 좀 비슷한 현상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큼 열풍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켓몬빵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되지만 네. 어쨌든 이제 락다운 해제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시장의 참가자들의 심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기대감이 몰리는 이런 쪽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중에 옥은 무엇다라는 말까지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이거 조선주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팀장님과는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죠. 특히 이제 흠슬라. HMM 날아갈 때 더 이상의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주가는 그럼 고점 아니겠느냐? 너무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현대중공업 쪽으로 눈 돌려서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내 조선업이 뭐 잘하는 거는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전 세계 1등 먹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근데 주가는 사실 막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막 1등 같은 흐름은 뭐 아닙니다.
단 우리는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 보면요. 올해 한 2월쯤부터 해서 예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거의 발을 빼다시피 요즘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현대중공업만큼은 계속 사고 또 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SCI 지수 신규 편입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이슈들도 뭐 머금으면서 뭐 좀 주가가 올라갈 만한 거리들이 좀 제법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뭐 이런 뭐 신규 접근이라든지 보유하신 분들 어떤 전략 유효할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시각은 팀장님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현대중공업의 시각은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주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좋다고 좀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소위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아직까지 빌빌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월 13일 아마 예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월 13일로 예정된 MSCI 지수 여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제가 볼 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FTSE 3월 달에 FTSE 지수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5월 달에 정기 변경 때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도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같이 갔으면 좋을 텐데 현대중공업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 호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비유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돈 되는 수주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적자 수주를 받았고 근데 이 적자 수주 받고 설계를 하고 실제로 배에 건조 들어가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2018년, 2019년 수주 받았던 물량이 이제 건조에 들어가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철강 가격이 후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제가 볼 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돈 되는 수준은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LNG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억 1천만 달러, 뭐 2억 2천만 달러 이렇게 돈 되는 수주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돈 되는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설계에 들어갈 거고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시기가 202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023년부터 아마 돈 되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이 현대중공업과 뭐 한국조선해양은 흑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은 적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도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년 정도 돼야 흑자가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주가는 그때 가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2022년 하반기에 움직일 것인가. 저는 2022년 하반기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시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돈 되는 수준은 2021년부터 받았기 때문에 흑자는 2023년부터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지금 유황 배출 기준을 7배 정도 지금 강화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추진선까지 앞으로 수주가 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이게 어찌 보면은 신재생 때문에 좀 앞당겨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괜찮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NG선 수주를 받았을 때 뭐 GTT 뭐야 될까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로얄티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확실할 때가 되면 또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급락을 하는 모습으로 오늘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0.9%가량 하락한 266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900선 터치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면서 9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00억 원, 4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확인하시면 1,236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조금 담아주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방 압력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4거래일째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67,00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3%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4%,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41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도 11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켠 종목 2종목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려가 많아가면서 3%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LNF는 오늘 그래도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23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펄어비스 3%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 출시한다는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보다는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8%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딘의 개발사가 상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안아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고요.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위메이드도 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10% 넘는 하락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85,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KG스틸우가 상한가에서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연일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쌍방울그룹에서 인수를 철회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KG스틸우 39만 2천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관련된 주식으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25,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